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조금 길게 뽑아드릴게요. 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9월 28일 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오늘 대화창에는 아주 귀한 손님이 와주셨네요. 이효석 팀장님께서 와주셔서 아유 영광입니다. 갑자기 위축되는데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 오면 위축돼. 잘할 수 있을까? 네, 오늘 제 실력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점들이 몇 가지가 발견이 되는데요. 오늘 지수 빠진 거는 사실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빠졌고, 그 다우는 오히려 0.21% 올랐으니까 이걸 전형적인 하락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유가 무엇인지만 알고 나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빅테크들이 골라서 빠졌죠. 지금 페이스북을 제외하고는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모두 빠졌는데 빠진 폭도 적지 않습니다. 1% 또는 1% 중반으로 많이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그 FSD 베타를 발표한 테슬라는 다시 옛날 고점인 800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FSD 베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고 이렇게 턴도 한다 그래요. 동글동글하게 도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건데 거기까지 진보를 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열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FSD 베타를 내면서 보험까지 측정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안전운전을 하는지에 대해서 점수 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수 산정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점수가 높은 사람은 사고를 안 낼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향후에 보험료를 싸게 해서 우리가 보험을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가 보여지죠. 투자자들이 그걸 지금 보고 있죠. 사실은 가이코가 그렇게 성장한 이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있는 벅셔의 주요한 보험회사죠. 굉장히 아지트 자인이 이끌고 있는 가이코가 그렇게 강력하게 성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싼 가격의 보험을 팔았기 때문인데, 싼 가격의 보험을 팔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손해율이 낮았기 때문이에요. 왜?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아예 안 건드렸어. 그러니까 그 매출 확대에 대한 유혹을 이긴 거죠. 보험회사들이나 이런 금융회사들의 문제는 언제 발생을 하냐면, 내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싶다고 할 때 위험을 떠안으면서 쭉쭉 뽑아 나갈 때. 그러니까 일종의 뒤집어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많이 써서 수익을 추구하는 이런 것과 똑같이 일단 매출을 많이 늘리고 보자, 점유율을 늘리고 보자, 순위를 상위권으로 진행시켜 보자 하는 유혹이 위험도 떠안게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위험도가 높은 미안합니다만 젊은 분들은 이제 운전을 조금 세게 하잖아요. 저도 젊은 날에 좀 세게 했습니다, 운전. 그러니까 젊은 날에 운전을 조금 세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분들도 그냥 다 보험을 싹싹싹 받은 거죠. 그러나 반면에 가이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 FSD 베타와 보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안전운행 지수, 그걸 표로 만드는, 표가 아니지, 숫자화한 것들이 지금 투자자들을 조금 열광하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테슬라 얘기는 잠깐 옆으로 샜고요.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빠진 이유들은 뭐냐면, 역시나 금리예요.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주가가 빠졌는데요. 10년물 금리가 초장부터 1.5%를 찍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조금 반등해서 끝난 거고, 어제 저녁 11시, 12시 사이, 제가 어제 늦게 방송을 하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볼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빠졌다가 조금 반등을 하고 그나마 끝난 건데요. 금리가 1.5% 딱 찍으니까, 금리 보고 장기 성장성의 기대는
투자 심리가 경색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래 성장을 보는 기업들은 할인이 많이 되는 환경은 좋지 않은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할인이 많이 되는 환경이죠.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깡이라는 걸 했습니다. 근데 10% 깡을 하면은 5년간 1만 원짜리 10% 깡을 하면 5년간 얼마예요? 5,000원, 5,0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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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5,000원. 자, 20% 깡을 하면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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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면 10,000원. 자, 금리가 올라갈수록 할인폭이 커지죠. 자, 금리가 올라가면 미래의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금리라고 생각하시면서 돈을 생각하시면 쉽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법칙들이 통용이 되니까 장기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가면 불리한 여건에 놓여진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덕분에 기술주들이 그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하는데 몇몇 중요한 분들이 이제 그 장 위에서 장 뒤로 떠나게 되시는데요. 뭐냐면 연준의 매파 위원들이 빨리 퇴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주식 보유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주식 거래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에릭 로젠그렌 그 총재께서는 원래 임기보다 9개월이나 앞서서 사임을 하는 것이고 카플란 총재도 빨리 사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은 사실 강력한 매파잖아요. 매파분들이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상승으로 꾸준히 갔다라는 건 왜일까요? 예, 요거에 대해서 또 곧 얘기 드릴 텐데 다른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많이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들이 대체적으로 테이퍼링을 지지하는 방향 쪽으로 즉 매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거부터 먼저 정리 한번 할까요? 워낙 많은 내용이라 빨리빨리 할게요. 김성수 애널이 정리한 내용들은 좀 축약이 돼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하되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것만 코멘트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윌리엄스는 뉴욕 연은 총재니까 중요하죠. 최대 고용 달성이 기준금리 인상의 전제 조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최대 고용 달성까지는 갈 길이 멀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8월 실업률이 5.2% 나왔는데요. 코로나 이전은 3.5%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에 한해서 했던 얘기들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고용을 향한 진전 아주 좋았다. 경제가 예상하는 대로 계속 개선된다면 자산 매입 속도 조절이 곧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중반까지 테이퍼링을 완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여전히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까지 갈 길이 멀고 시간이 지나면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여부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경기 회복세가 계속 견고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 올해 강한 경제 성장 속도를 경험했지만 팬데믹에서 완전히 회복을 완료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팬데믹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변동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 조정 과정을 완료하는데 약 1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다. 요 얘기가 저는 눈에 확 들어왔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어제 저녁도 계속 그 얘기 했었는데 이 병목 현상이 도대체 이거 굉장히 뚱땅지 같은 일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완전 저스트 인 타임으로만 돌렸던 것 같아요. 너무 정확하게 딱딱딱딱 재고 를 딱 맞추고 있었던 상황에서 병목이 나타나니까 온갖 곳에서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1년 정도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은 5.5에서 6% 수준, 그리고 경제가 매우 이례적으로 역동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내년에 2% 부근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이유는 인플레이션 수치 변동이 심한 기간 동안에도 근원 인플레이션과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셨죠.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2023년으로 전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신중하게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분은 비둘기파입니다. 닐 카스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이분도 비둘기파죠. 물가 흐름에 과민 반응 보이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고, 물가보다 경제의 완전한 회복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으며, 사람들이 모두 일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6개월 혹은 1년이 걸리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이얼 블레이너드 연준 이사께서는 테이퍼링을 위한 고용 조건은 조만간
달성될 것이다. 테이퍼링과 함께 기준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유, 네. 힘들어. 네,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카플란 총재하고 로젠그렌 두 명이 사임을 했는데 내년 2월까지 최대 6명의 연준이사가 교체될 수 있다라고 김성수 애널이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이미 한 좌석은 공석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 1월에 임기 만료되시는 분, 그다음 파월 의장도 2월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신임 여부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6명의 연준 인사가 교체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죠. 자, 이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받고 다시 돌아가서 네, 지금 상황들이 과연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냐, 인플레이션의 파고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금리가 1.5% 갔고요. 그 다음에 3년 만에 유가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WTI 기준으로 75달러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유는 79달러까지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10월 이후로 지금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야, 드디어 올 게 오는구나. 인플레이션이 오는구나. 그래서 금리가 오른 거지. 라고도 해석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우리 가능한 해석을 한번 다 해보자고요. 그래야 판세가 제대로 읽어지니까 최대한 데이터를 다양하게 읽어내는 것이 전체 그림을 그리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연준이 할 것인지 여부에 가장 민감한 시장은 어디다? 채권 시장이다. 채권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민감하다. 그걸로 다 결정이 되는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 왜 금리가 1.5%까지 올랐느냐? 그거는 이번에 이번 9월 달에 FOMC 회의를 딱 까보니까 분위기가 달라진 게 하나 있었죠. 뭐가 달라졌죠? 테이퍼링 할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의 시기가 2023년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연준이 금리 그렇게 빨리 못 올려. 인플레이션 온다고 그래도 못 올려.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2022년에 0.1에서 0.3으로 금리 인상 점도표가 땡겨졌습니다. 한 번 땡겨왔죠. 그거는 반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반영하고 있다. 채권 시장이. 그렇게 보는 것이 일단 현실적으로는 가장 근사치에 대한 분석 아닐까. 근사치 분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75달러니까 이건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있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경기가 지금 중국에서 온갖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 경기가 나쁜 것 같이 여겨지는데요. 경기가 나쁠까요? 경기가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나쁜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우리가 오랜만에 차트 하나 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우리 김경환 애널이 보내주신 건데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좀 화질이 그렇습니다만 보시죠. 네. 자, 위에가 뭐냐면, 중국의 전력 소비량 증가율이에요. 전력 소비량 증가율. 저게 꺾이는 게 아니라 증가율이니까 0 이상에서만 놀면은 계속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어때요? 올라가고 있어요. 발전량 증가율은 떨어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ESG라고 부르지 말자. 중국은 뭐라 불러야 되냐면, 탈탄소. 자, repeat after me. 탈탄소. 발음 쉽나요? 어렵나요? 네, 탈탄소입니다. 예, 탈탄소, 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이 탈탄소 상황에서 어제 이제 재미난 얘기 다 정리를 했는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미스매치 났어요. 지금 중국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방정부는 열심히 했는데 중앙에서 탈탄소라니까. 아니, 이것들이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에 제대로 탈탄소를 안 했어. 그러니까 지금 와서, 너들 진짜, 이렇게 되니까 깜짝 놀란 지방정부에서, 형이야, 화났어. 야, 빨리, 야, 셧다운, 빨리. 그만해.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어제 또 저녁에 또 막 발표가 돼요. 야, 이제 개인 그 가정집에 송전해 주는 건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냥 분위기가 뭐냐면 중앙에서 이빨 꽉 물어서 여기 이쪽에 그 뿌드득 하는 게 들린 거예요. 지방 정부에서.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급하게 셧다운을 막 하나. 근데 어쨌든 이거는 기조입니다. 지난번에 국무회의인가 어디에서도 계속 나와. 탈탄소. 우리 이효석 팀장님 오셨는데, 우리 탈탄소의 전사. 근데 지금 중국이 진짜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게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 한국의 철강, 화학 이쪽은 되게 좋을걸요? 그래야 되는 게 맞아. 그 산술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시장이 인정할진 저도 모르지. 어쨌든 그렇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 저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력 소비량, 그 다음 그 밑에 거, 이걸 말씀드리면 수출 보세요, 수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잖아. 경기 좋아. 아니, 이게 경기의 활동성이 좋아, 활동성. 경기의 활동성이 좋다는 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연료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 시장에 빵빵 돌아가는데 그쪽 공장은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쪽 전력은 계속 쓰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지금 수출 당장 필요 없는 데는 셧다운, 뭐 철강 셧다운, 시멘트 셧다운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수요가 나쁘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 수요가 나쁘지 않다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감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감산을 잘하고 있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ESG 화두가 강력하게 지금 대두가 되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투자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풍선 효과 이 부분도 있을 듯 합니다.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20년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이 어딘가요?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요. 그거 다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걔네들 금리가 하이힐드 금리가 한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완전 다 실제로 안 망했겠어? 근데 러그 숫자는 줄었습니다. 러그는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를 뽑아내는 기계인데 그 러그 숫자 확 줄었어요. 지금 413개인가 421개인가 421개. 여기인데 이게 확 줄었다가 느리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급도 좀 안 좋았고, 그 다음에 그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으로 실질적으로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재고가 충분하지 못했다. 이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그냥 꽝 하면서 지금 유가가 $75 오른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돼서 오른 거다라고까지 얘기하기에는 약간 설레발이에요. 약간 설레발. 제가 사실 설레발 제목을 다룬 거죠. 실제로 거기까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또 하나, 중국도 중국인데 인도의 원유 수요가 지금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원유 수입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하나 유럽의 풍력 발전도 문제죠. 유럽의 풍력 발전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스값이 폭등했죠. 발전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쪽 석유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그 기대감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슬며시 일어나는 공포심으로 인해서 금리가 1.5% 올랐고 유가가 $75까지 갔고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일러요. 그것까지는 아니고 재반 여건들이 그렇게 올린 거다. 근데 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돼요? 공급발 인플레이션 올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이 높으니까.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급해. 지표. 미국 상무부 8월 내구재 수주 실적이 전월 대비 $46억, 1.8% 증가한 $1,635억 발표했습니다. 예상치는 0.6%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1.8%. 얘네도 잘 돌아갑니다. 내구재 잘 돌아간다는 얘기고, 댈러스 연은의 9월 제조업 기업활동 지수는 4.6, 근데 전월은 9.0, 이건 뚝 떨어졌습니다. 예상치는 10.0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8일 미국 마감 마치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